This is Mason. Or like actually like green stuff. Oh, mate. 내 6월달 알지? 술래 흘러가 되네.
모두 7명으로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확진자들은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 14명은 선실내 독일 집단 격리돼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문을 연 대형마트 홈플러스 대구점이 매각됩니다. 홈플러스는 대구점에 대한 자산 유동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구점은 내년 말까지만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 80여 명은 인근 매장으로 전원 배치해서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올 들어 대구점을 포함해 대전과 경기 안산 등 매장 4곳의 매각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 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구청, 중구의회 반대 이유는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제도를 부정하는 거라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원전 2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원전 폐쇄 관련 감사는 전례가 없었고 내용이 복잡하고 민감해서 보고서 의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내일 국감을 치른 뒤 모레 일정을 속개합니다. 원전 고장으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여 동안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원전 고장은 모두 21건으로 경제적 손실은 6,6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손실의 규모로는 울진 한울원전이 1,4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 월성원전 1,23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월성원전 가동정지 손실액은 26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구 지역 전문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 학교별 경쟁률은 영진 전문대가 지난해 9.8대 1에서 올해 6.6대 1로 떨어졌고 대구 보건대는 지난해 7.1대 1에서 올해는 6.2대 1로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남 이공대가 지난해 6대 1에서 올해 4.74대 1, 대구과학대가 지난해 6.9대 1에서 올해 5.45대 1, 계명문화대는 지난해 4.2대 1에서 올해 3.7대 1, 수성대는 지난해 6대 1에서 올해는 3.9대 1로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전문대마다 간호와 유아, 물리치료, 사회복지 등 일부 선호학과를 제외하고는 학과별 비닉 및 부익부 현상이 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실종된 18살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26명이 미발견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5천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7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 현재 기온 16.1도, 습도는 53%입니다. KBS 제1라디오 정어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사모펀드,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융사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고 이번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곳곳에서 진실 공방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도부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특검 도입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금융사기다, 야당의 허위 주장, 의혹 불리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약 5천여 명이 1조 5천억 원대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이 막중하고 때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잠시 후 이슈에서 이 공방에서 거론되고 있는 강기정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먹튀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살펴보죠. 2부 아는 경찰 등산객 묻지마 살인 사건, 사생활 몰래 촬영한 드론 범죄 등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듣겠습니다. 베를린에 어렵게 세운 소녀상을 39일에 맞는 철거하라는 명령을 독일 당국이 내렸었는데 현지에서 가장 꽤 됐다고 합니다. 소나이스 보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 연루됐다, 이러한 의혹 제기되면서 야당은 특검 보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방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 분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스타모빌리티의 김부면 전 회장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셨어요. 네. 명예훼손됐고 진실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김봉현 회장은 있지 않는 얘기. 예를 들면 제가 김장조 실장을 실장에게 전화를 라고 하거나 네. 또 이강재 씨가 청와대 인사하고 왔다, 이것을 5천만 원 줬다 라고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증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에 고소를 했고, 조선일보는 김보면 씨가 증언한 것, 진술한 것보다 훨씬 있지 않는 얘기를 허위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민사를 걸었습니다. 네. 위증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진실 공방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돈을 주었다, 그 돈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고, 또 아니다, 나는 그거 전달한 사실 없다, 이런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에 강 전 수석의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김봉현과 이강재 두 사람이 5천만 원을 줬냐, 1,000만 원을 줬냐, 5천만 원을 받았냐, 1,000만 원을 받았냐 하는 두 구속된 사기범들의 재판 내지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장기적을 팔아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사기 행각을 쳤다, 네. 이렇게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강재 씨도 저에게 돈을 전달한 바 없다고 그러고, 김봉현 씨도 이강재 씨가 청와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전달한 걸로 알지, 예. 전달했다, 본인이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이 있길래 네네. 강기정을 두고
누구 돈을 줬니 안 줬니 나온지는 저는 알 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김보관 전 회장이라든가 이강세 전 대표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신 것 같고 좀 두 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까? 김봉현 씨는 저는 이름도 뭐 얼굴도 모르는 경우고요. 예. 본 적도 없고. 어. 이강세 씨는 제가 광주에 국회의원 12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광주 MBC 기자였고 나중에는 광주 MC 사장이어서 제가 알고 오랫동안 인연이 이성이 만나.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진짜 가정대로 예쁘네. 예쁜데 그래서 부지런하지 길에 들어가. 어디가는 데 둘이 운동하자. 저까지 딱 보고 나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뭐 봤다? 아니,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 자꾸 얻으면 내는 대로 입하고 내가. 그래서 어디 가자. 얼마나 선글라스를 딱 끼게 되는 아는 사람들. 내가
이거 찍고 편집하고 이것도 일인데 이건 하는 거 아니야? 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매달 그 한국에 세금도 내고 또 건강보험료도 내기 때문에 받는다.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건강보험법 99 2항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조금 달라요. 저기 이제 그 약간 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외 한국 외국인이라도 6개월 이내로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예를 들자면 6개월 동안 미납됐던 걸 한 번에 다 갚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걸 다 청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달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꼬박꼬박 대왔다. 건강보험료도 대왔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피하는 것처럼 어지간하게 딴 뜻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을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그 시소만 이득만 취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는 해당 내용을 제가 해명해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방역 수칙을 지켰는가라는 논란들이 있었고, 근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더 커져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많고 또 잘못된 상식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에요. 2015년부터 사실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15년도에도 최근 같은 국감장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례가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하는 와중에서 어떤 외국인이 30만 원 보험료만 내고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서는 출국해버렸다. 그 엄청난 수술 같은 걸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3개월 체류하고서 260만 원 보험료를 내고 2년 반 동안 6억 원 가량의 치료를 받고 5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만취성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2016년도에는 중국인 26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C형 간염 신약 처방받고서 건강보험공단이 31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2015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 돼요. 예. 왜냐면 그건 서로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아프면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렇게 받고서는 아. 그냥 자기네 나라로 출국해버렸다. 이게 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2019년 이전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3개월 동안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거냐 안 가입할 거냐를 선택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3개월 딱 좀 버티다가 3개월 끝난 다음에 가입을 해요. 네. 그다음에 한 달 가입한 이후부터는 사실 자기가 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험을 이용하고 그냥 출국하는 이런 그런 사례가 법을 이용하는 네네. 그런 그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법을 바꿨어요. 예. 일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라고 해서 네. 무조건 가입시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단 6개월치. 어. 6개월 동안 체류한 이후에는 모든 외국인을 전부 다 가입하고 네. 직장에 가는 사람은 직장 가입도 똑같고 지역 가입자는 물론 개인과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등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하되 단 이게 차이잖아요.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기술되게 신장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가 굉장히 경쟁될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한정 직전 연도 11월 기준으로 그거보다 낮으면 그 액수를 즉 약간 12만 원 정도 평균 투표를 해봤더니 12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 이상 때가 이상은 되는데 12만 원 이하가 되면 12만 원 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업하게 되면 일단 불이익은 줘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가장 불이익은 뭐냐면 비자연자, 체류 신청 이런 데서 체납하는 문제는 출국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건물을 체납시키면 물론 체납하면은 혜택이 안 받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아예 뿌리를 받고 자산을 형성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사실 그 징수를 우리 국내인처럼 강제로 징수하는 게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험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이 거액의 혜택을 역선택이라고 보험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외국도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안을 마련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상호주의예요. 독일은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그 나라 국가가 보험료를 제대로 혜택을 주면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독일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상호주의가 거죠.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잠시 후 경우는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한참 막 확산되고 막 이럴 때 외국 사람들 한국 가면 코로나19 그 치료받는 거 공짜다 뭐 이런 것들에서 막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은 이게 치료는 사실은 어느 국가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치료비 네. 전액을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규칙이 있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40조에 의하면 WHO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진료, 백신 접종, 예방, 격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국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전염병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그분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또 이 전염병 확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료비 부담을 만약에 그 전제로 한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예. 부담스러우니까 회피한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붙어버리면 더 관리가 안 되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 규칙대로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7개국가 총 8개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왜 우리만 부담해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8월부터 상호주의 굉장히 입각해서 아까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처럼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을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했었잖아. 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사라진 보수의 가치를 찾겠습니다. 진짜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먼저 보수, 진짜 보수, 진짜 보수다.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주중 라이브, 네. KBS 라이브 시청자들이 주중의 기자 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시청 청취자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네. 나도 길한테 보내는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중소기업을 하는 친구인데 늦게 이제 휴가를 갔어요. 예. 얘를 휴가를 가니까 강원도 갔다 오는 길에 이 방송 네. 너무나 또 재미있게 알차게 잘 들었다고 해서 문자가 왔어요. 네. 그 그래서 얘기는 야 폭넓게 청취자들이 정말 폭넓구나. 네. 그 얘기인 즉슨 김성태 인기가 만만치 않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진우 라이브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한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네. 상당히 그 좀 보수적인 아무래도 중소기업 하는 친구니까 네. 그런 측면에 뭐 여러 가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네. 이 방송을 그래도 즐겨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한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려고 저희가 보수 재건 프로젝트 보수합시다. 네. 우리 김성태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감이 일주일 지났는데요. 기대하던 것보다는 국감이 조금 힘이 없다, 빠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국정감사는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의 국회의원의 이제 권한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그 임무 역할이 네. 국정감사 권한이에요. 예.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모든 면을 들여다보고 예. 국민의 헬스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예.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헬스가 낭비되고 있는지 이런 걸 면면하게 또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지금 국감 초기에 이 총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아들한테 지금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래도 당시에 당직 병사의 그 사병 병모 병장에게는 내가 그 국회 청문회나 그리고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 400m 앞 70km 구간입니다. 이런 정도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27번이나 청문회 내지 뭐 예산 결산 특위 그리고 대정부 질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좌관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 그랬는데 막상 수사 결과는 본인 카톡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내가 그때는 기억 못 했는데 검찰 수사 포렌식에서 그 결과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미안하다. 대국민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버티면서 야당이야 뭐 국정감사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미애 장관 좀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힘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너무 크게 또 함몰돼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을 못 짚어요. 지금
지금까지 검찰이 지난 7월달에 1차 기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제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 제대로 금융 사기 부분만 딱 수사를 하고 그것도 제대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로비 이후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달에 그 1차 기소 이후에 지금 3개월 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실수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를 또 확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걸 앞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 그에게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이 배경이 뭐냐 네. 이걸 제대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펀드 자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네. 이 사용처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혹을 이제 이번에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자, 검찰 수사가 조금 잘 되도록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는데 그럼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 근데 민주당이 있어요. 그렇지, 얘 또 다 잘했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네,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려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네, 이거는 검찰이 네,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도록 예,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명확한 무슨 물증이 있냐 네.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거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뭐 정치 공시하냐 네. 야당이 예. 이런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 2016년도에 예,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지. 그때 사실상 이걸 제대로 처음에 초기에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네. 달랐어요. 그런데 그렇지. 처음에 초기 검찰에서 행사 18부에서 쉽게 예. 말하면은 넘겼죠, 계속. 좀 별거 아닌 행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때서 네. 이거는 특검 이전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해라. 그래서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수사를 해요. 네, 그래도 미진하니까 민주당 특검하자. 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사실상 김성태는 빨리 하자 이렇게 그래서 했죠. 이제 이 특검을 간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전면모를 다 밝혀낸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게 혹시 권력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걸 요새 다 하더라고.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 직권나게니까 그 권력이 이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라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된 수단이죠. 그렇지. 네. 민주당은 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지금 용비 어천가를 헤쳐대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려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려워. 그래요? 많이 어려워. 이 옵티머스 라인은 어려워질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아요. 아니 이 문제도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이모 행정관이 행정관. 거기에 관련되고 있고 네. 이 이모 행정관이 또 청와대 가기 전에 뭐 노총공사에 비상임 이사를 했고 예. 이런 노총공사에서 사례 근로금 지금 30억이나 되는 이 거금을 이 옵티머스 펀드에 그냥 묻지마 그냥 투자를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다 말렸죠. 자, 김성태 그런 연류가 있어요. 네, 김성태 대표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뭘 잘, 공부를 많이 해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서 특검하자 뭐하자 목소리 높이는 건 그렇다 치고요. 그거 말고 재보궐선거 지금 후끈 달아오고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갑자기 저기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이 이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씨도 그만뒀나요? 그만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당에서 네. 내년 4월달에 서울 부산시장 네. 이 보궐선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고 꼭 예. 이겨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보선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선 그 지방선거 그 보궐선거 준비
기획단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이 추천된 그 기획단 위원장이 이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예. 국토교통부 장관한 박근혜 정부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당선자 시절에 머리 좀 약간 한쪽에 갱도된 사람인데 당내 반발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바뀌게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경선을 준비하는 그 기획단에는 본인이 내년에 4월달에 보궐선거에 출마 희망자들은 거기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나온 이제 또 그 룰을 만드는 또 기획단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정치 자기 좀 보선에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거죠. 자,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김선동 사무총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출마를 전제로 사퇴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출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선동이 누구야 이렇게 지상욱이 누구야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 대선 후보는 안 보이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만 좀 보인다. 사실상 우리 당이 좀 난감해요. 예. 지금 아직까지 다음 대선을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쉽게 말하면 힘든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요. 김성태 말고는 안 보입니다. 네. 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있으면은 네. 아마 내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의 후보를 내더라도 네. 이걸 가시화시키는 게 저는 내년 1월달에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보일 만한 아직까지 후보가 안 보인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초조함도 있죠, 솔직히.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좀 일찍 준비를 해보자는 건데 그런데 일찍 준비를 해보자는 건데 지금 김종인 국회의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기류가 조금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언론은 항상 이상해 주길 만들죠. 그래 김성태 대표님 아니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2018년도 우리가 지방선거 때 다른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김무수 당시 후보를 네. 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대구에서 정치하겠다고 대구에 가서 택시 운전하고 그런 사람을 네. 오늘날 경기지사하고 대구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정치 기반 만들려고 한 사람을 결론은 서울시장 후보를 처음에 이석연 변호사 이런 사람 목줄 쭉 내놨다가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다가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김무수 지사를 차출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 선거 말도 안 되게 그냥 엄청나게 져버렸죠. 예. 그렇듯이 너무 서두른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또 후보가 안 보이면 우리가 좀 상당히 조바심은 좀 나죠. 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조바심은 나더라도 김성태 대표를 믿고 조금 기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도가 생각이 있다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보수합시다. 지금까지 원조 보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에 여권 정광대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회수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에 금융회계 분야 전문 검사 5명이 추가로 증원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추가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이 위치한 만덕동은 최근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노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16만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독감 백신 물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번 주까지 정보 조달 물량의 공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퇴근교통량이 계속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몽탄 1터널에서 무안 4터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이후로는 서평대풍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만 26km나 됩니다. 더 가서는 서서울요금소 일대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대문 아들로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가서는 금호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정체는 안성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남사에서 죽전 사이로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판교분기점 부근과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장수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군자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마장램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코로나 시대 현재 진행형 고민에 2500년 전 노자가 생생한 해답을 던져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 2020년 도월 2500년 전 노자형에게 길을 묻다. 코로나 시대 다시 노자. 코로나 시대 노자가 답이다. 놀자가 답이다. 노차가 답이다. 노자가 옳았다의 저자 50년 동안 노자 연구하신 도울 김용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해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같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조선의 장점이라는 거죠. 고도관의 장점. 저도 그 부분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줄쳐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리님이 나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HSC님은 역시 도울이다. 긍정 풍요 멋진 보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09님이라고? 네. 3309님이라고?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309님이 도울 선생님 짱입니다. 오락실 가면 청년이 많다지만 도서관 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BTS를 보면 더 훌륭한 말이죠. 1호대님, 근데 도대체 도울 선생님 연세가 어찌 되시길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도 똑같고 주름도 똑같으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저 20년 전에도 똑같고 그러게요. 똑같아요. 20년 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몸무게가 네. 변화가 없고.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피부 관리 안 하지. 난 이거 하나 화장 안 한 거. 알아요. 근데 피부가 항상 좋아서요. 피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대로. 네. 뭐
뭐 쓰세요? 뭐 그런 거 안 하세요? 안 하는 피부 관리실 안 다니시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위장 관리래요. 위장 관리? 이 보이지 않는 뱃속의 위장에 깨끗한 걸 집어넣고 거기에 그 뭔가 지저분한 게 없으면 얼굴이 깨끗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살면서 나한테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까? 어렵겠어요?